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10년 차 변호사긴 한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강의한 지가 한 4년 차 오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승진 시험 앞두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1시간 정도밖에 딱 없는데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다가 아마 이제 오늘 오셔서 시험 정도 보실 정도의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기출 같은 건 다 공부를 하셨을 분들이실 것 같아서 이제 올해 1개년 기출 중에서 좀 생소한 스타일, 그러니까 아마 좀 생소한 얘기는 좀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했거나 내지는 보통은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이 이번에 조금 비틀어 가지고 좀 다르게 낸 이런 것도 제가 좀 모아봤어요. 모아봐서 한 50점 정도 모아봤고요. 그래서 그거 한 절반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 2부에는 또 이제 올해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한 이제 다 따지면 한 50개가 좀 넘는데 그 전체 최판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찍어가지고 또 무료 업로드 해드릴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최판 중에서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것들 좀 모아가지고 또 빠르게 좀 소개해드리고, 실기는 30개 채워놨는데 안 될 것 같고 한 10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개,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해서 말 그대로 찍기 특강이고요. 시간상 제가 뭐 법리를 설명드리고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바르시는 차원에서 그냥 보고 답드리고 보고 답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그 1쪽부터 보실까요? 1쪽부터 그 1부라고 되어 있는 생소할 수 있는 지문 50개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도교법상 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로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우리 이제 교특법 단서에 예외가 있죠. 원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을 범해도 불기소의 특례가 있는데 일부 좀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 봐주고 기소를 해버리죠. 그 예외 사유에 무면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무면허에 두 번째 줄 끝에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해도 방하지 않는다, 허용된다가 아니죠. 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고의 알고 해야 그 단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지 실제로 면허가 취소가 되어 있으나 몰랐다 봐줍니다. 봐주고 불기소해 줍니다. 반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지문 처벌 조항은 첫 번째 줄 끝에 설치 인가를 안 받으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뭐라 했다? 설치 인가는 받았는데 변경 인가를 안 받았다. 여기에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 인가를 안 받은 거를 설치 인가를 안 받은 조항을 유추할 수 있냐?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 보존 위반된다. 맞는 지문 되겠고요. 3번 지문 중요합니다. 이거 벌써 올해 기출인데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올해 최신 판례인데 출제가 됐으니까 챙겨보십시오. 군형법상 상과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좀 더 가중처벌하거든요. 근데 310조의 위법성 조각서의 규정이 명문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추할 수 있느냐? 그러면 310조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죠. 유리한 규정이니까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가 명예훼손죄 310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건 맞아요. 두고 있지 않는 건 맞지만 유추할 수 있어서 맞는 지문으로 푸셔야 되고요. 4번 지문도 작년 전합 판례죠. 작년 전합자 판례고 그 불법병원,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 불법병원의 기준이 개인 병원에 대한 기준과 의료법인 명의의 기준이 같냐? 다르다. 그 개인 병원은 의사 아닌 놈이 돈 다 댔다. 그런 불법병원인데 법인은 그렇지 않다. 법인은 개인이 돈을 다 댔어도 비의사가 돈 다 댔어도 그게 꼭 불법병원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4번에 의료법인이죠. 의료법인 명의의 개설 자격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비의료인이 주도적 자금 돈 다 냈다는 것만 가지고 비의료인이 이 병원 주인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준에 판단한 것으로서 반하지 않는 것이 반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5번 이것도 이제 동기설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유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뭐 그 반성적 고려와 관계없이 유리한 신법으로 가면 되는데 동기설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한
구법이 적용되는 몇 가지 경우들, 뭐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혹은 여기 5번 지문처럼 한시법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리한 구법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지문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이 법률이 폐지가 됐을 때 가벌성을 소멸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6번 보시면 이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게 뒤늦게 좀 신설이 됐는데, 신설되기 전에 행위까지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냐? 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이죠. 그래서 그 개정 전까지 취득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반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문제 7번도 작년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불법 쟁의행위 중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정범이 있고요. 그 정범을 그 두 번째 보시면 옆에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음식물을 준다,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방조가 될 것 같은데 판례가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업무방해의 방조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쟁의행위, 지지 발언, 음식물 제공은 방조로 부정을 했고요. 그 밑에 8번 지문 작년에 2개 시험 출제가 됐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독립행위의 경합이랑 좀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설명드리기 조금 길고 눈에 발라두시죠.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있었고, 어쨌든 각각의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됐다, 여기까지는 입증이 됐어요. 조건까지는 입증이 됐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안 됐다. 우리가 보통 독립행위와 경합을 했을 때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안 되면 미수로 처벌하잖아요. 미수로. 근데 이제 여기서 실화죄는 조건까지 입증을 했으면 판례가 이제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더라도 둘 다 기수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실화죄는 조건까지 입증이 됐으면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아도 실화죄 기수에서 미수 아닙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9번 같은 거 한 번씩 헷갈리죠. 고의의 인식 대상, 상습범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고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지문. 자기 의무 문제가 나오면 그 보증인 지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기로 하는지 부작위로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작위 범에 대한 방조범이니까 정범인 부작위 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범인 부작위 범에 대해서 내가 부작위로 방조할 수도 있고 자기로 방조할 수도 있는데, 부작위로 방조할 거면 얘도 부작위니까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로 방조할 거면 보증인 지위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자기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도 보증인 지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 봅시다. 자,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관계없이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 정범이 성립을 하려면 정범 모두에게 그 공통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자기 의무가 없으면 부작위범이 안 되죠.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진정 부작위범이든 공동 정범이 성립을 하려면 공통된 자기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11번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과실범에서 우리가 주의의무 제한을 할 때 뭐 수평적 관계는 뭐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되고, 수직적 관계는 아랫사람 사고 치면 윗사람 같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이제 원칙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아랫사람 사고 치면 같이 책임지는 건데, 여기 지문처럼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밑에 부하 직원한테 전적으로 위임이 됐다. 전적으로 위임이 되면 이때는 이제 뭐다? 상사는 나갈 수 있다. 해서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까지도 그 밑에 감독할 의무가 있냐?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직적 관계에서는 그 확인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 전적으로 위임됐다,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그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한테 전화가 걸러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하고 내가 휴대폰 켜고 녹음 기능 켜고 본 사건인데, 읽어봅시다.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을 시킨 채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8분간 통화를 마치고 끊지 않고 있는데, 마침 상대방은 끊어진 줄 알고 다른 사람이랑 전화를 한다. 근데 그 전화 내용이 좀 들을만하다 해서 끊기 전에 좀 비목소리가 들려오니까 A가 실수로 통화 버튼 안 누른 채를 내가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몰래 녹음 청취를 했을 때, 어쨌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으니까 통비법 위반이 될 텐데, 이게 부작위에 의한, 어쨌든 나는 이제 처음부터 녹음 기능 켜놨고
이제 안 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녹음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걸로 볼 법도 한데 판례는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로 봤을 자기위에서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녹음 기능 켜놓은 거를 자기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봤고요. 틀린 질문 되겠고 13번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이 증거로 내기 위해서 자기 명의 통장 내용 중에 특정 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변조를 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다. 법원이 한다. 은행이 작성해준 그 통장의 일부를 내가 지우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소 변조가 될 거고요. 변조를 할 때 은행이 동의해 준다? 하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통장 명의자의 은행장의 승낙이 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변조가 되니까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작년 6월 달 최판인데 이 근로자들 상대로 CCTV 설치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가 안 돼요. 회사는 설치하겠다. 노동자는 설치 못한다. 근데 이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해버리니까 근로자들이 뭐 해버렸다? 그중 일부를 비닐봉지로 씌워서 촬영을 방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 된다 할지라도 위법성조가 될 거냐? 판례 설령 업무방해죄 라고 할지라도 협의도 안 된 채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막는 거 정당성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방법 상당성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5번 지문 뭘 말하는 걸까요? 필요적 공범 지문이에요. 우리 이제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양범 중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 쪽은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죠. 따라서 이제 15번 보시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회사의 사장은 꼴보기 싫다고 대체 근로를 시키면 안 되는데 대체 근로를 시키면 사장을 처벌을 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사장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 대체가 되는 공범도 필요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한테만 뭐가 있다?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사장한테 고용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가 판례의 결론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사용자한테 채용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번은 잘 나오고 있는데 혹시 헷갈리실까 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조각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구속 요건 자체가 탈락하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판단한다가 아니고 구속요건 조각 사유입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이게 올해 경찰 2차에 나온 지문인데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 사기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실행수를 언제로 봅니까?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라고 봐요.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헷갈리는 거 되기 때문에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하는데 판례를 보면 뭐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 착수가 있고 뭐 이런데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때예요.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를 한 채로 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보험 가입하고 사고 내고 보험금 청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다?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이미 보험 사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부터 실행의 착수인데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보험 가입했으면 그때는 이제 보험 가입 시부터 나중에 청구 시기 아니라 보험 가입 시부터 실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7번 보시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만 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실체가 부정했거든요. 기존 판례들은 기존 지문들은 시작만 했다. 이제 실행수 부정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다? 처음부터 그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다?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원래부터 판례가 있던 문구기는 한데 여기까지 안 냈었는데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지고도 곧바로 뭐 실행 착수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18번 중지무수에 대해서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중지무수 봐주는 거 중지무수의 규정을 배제하는 게 특가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 중지무수 필요적 감면 규정은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번 여러분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뭡니까 신분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공문서 위조는 상관이 없어요. 공문서 위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고 허위 공문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일 수 있기 때문에 신분범이 되는 이제 신분범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없는 자들 내지는 허공으로 처벌을 하려면 신분상 공무원이 명확한 자들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허공은 신분범 꼭 기억하시고 넘어와 보시면 3쪽에 20번 봅시다. 자, 공동정범 본질에 관해서 판례는 보통 그 뭡니까 행위 공동설이죠. 판례는 보통 행위 공동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실범끼리도 과실행위를 같이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이제 학설 중에는 뭐도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 공동설도 있고 야 과실범끼리는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는데 야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이 공모 플러스 기능적 행위지배인데 과실범 우리 범죄하자라고 공모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범죄 공동설이에요. 따라서 이제 범죄 공동설에 따르면 과실범끼리는 공범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맞고요. 다만 이제 판례의 입장인 행위 공동설에 따르면 될 수가 있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 21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그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이에요. 동성설이에요.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 판례 입장인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없으면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 방조범 설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된 교사 같은 경우에는 31조 2항 3항 때문에 예외적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다? 정범이 실착이 없으면 불가벌이에요. 불가벌. 따라서 이제 21번에 그 종범이 협의의 공범인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범이 기수 내지는 미수에 담긴 실착까지는 있어야 되고요.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과 달리 불가벌이에요. 반면 이제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인 기도된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불가벌이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 봅시다. 요거 이제 최신 판례고 하니까 치를 수밖에 없겠죠. 얘가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78레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고요. 밑에 78레가 나오고 22번은 그냥 자신을 신고한 자한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주거 침입을 하면서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 미수 플러스 내 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찾아가서 협박하는 게 곧 보복 범죄가 되면서 곧 주거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죠. 상경입니다. 하나의 행위 양죄 상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요것도 이제 올해 경감부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그 형법상 몰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에. 그래서 형법상 몰수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특별법상 몰수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몰수가 된다. 비트코인은 무슨 이거 좀 외우고 있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형법상 몰수했다. 틀린 지문이에요. 비트코인은 형법상 몰수를 못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따른 특별법상 몰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간부 문제에서 이런 것도 좀 물어봅니다. 이제 뭐 뭘로 몰수를 했냐 해서 여기 그 비트코인은 형법상 몰수는 못했고 이 범죄 수익법상 몰수했기 때문에 둘 다 몰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몰수를 하기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 요것도 이제 올해 경찰 2차 지문인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 포괄일죄를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피해자의 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종의 방식으로 수인의 피해자, 보통 다단계 같은 게 그렇게 그런 식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수인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먹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별로 수개의 범죄가 되죠. 뭐 상경이 될 수도 있고 시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피해자의 수가 다르면 보통 포괄일죄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24번 사안은 뭐다? 갑이 부부인 A와 B를 상대로 사기를 쳐먹었다. 그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피해자가 A, B 여러 명이니까 이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될 것도 같은데 사실 이것도 새로 나온 판례는 아니고 원래 판례 문구가 그래요. 그 수인의 피해자가 공동의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별로 일제는가 판례 표현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달라도 피해자가 뭐예요? 공동의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일제가 된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부부 공동 재산.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만 부부 공동의 재산을 상대로 사기를 쳐먹었으면 부부끼리는 뭐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단일체가 인정이 되면 일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보시면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뭐 기망을 해가지고 부부 공동 재산인 건물을 매도를 하면서 매금 계좌 1억 4억 원 송금받아 편취를 했을 때 피해보의 법익의 동일성에 대해서 예치된 금전 등의 귀속 관계를 고려할 때 일조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르지만 공동의 경제적 단일체 일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25번 교사는 특정인에 대해서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6번 요건 이제 올해 법원직 기출 질문인데 우리 이제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할 때 이렇게 A 범죄가 있고 B 범죄가 있을 때 일단 기준이 뭡니까? 중한범죄 기준, 중한범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10년 이하, 2년 이하니까 뭐예요? 중한계 10년이에요. 10년의 절반이니까 뭐가 됩니까? 1개월부터 15년까지가 첫 번째. 근데 중한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지만 양죄를 합산한 형기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뭐예요? 10년, 2년이니까 합치면 뭐예요? 12년. 그럼 이제 이 15년은 뭡니까? 10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1개월부터 12년, 1개월부터 12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하, 2년 이하 실경일 때 그 경합법 가중을 하면 12년 이하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일인데 올해 나와가지고 중한죄 일단 맨 처음 첫 번째가 중한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대신에 양죄 못 넘긴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게는 안 나올 거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27번 이것도 이제 올해 검찰직 기출인데 치사해요. 중유기죄 보통 우리가 중유기죄는 무슨 범죄를 해서 뭐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발생해가지고 결과적 가중범 스타일의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뭡니까? 중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가 중자가 붙는데 중한 결과가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결합범죄 되는데 갑자기 중유죄가 나왔어. 그래도 이제 단순 암기예요. 이거 중유기죄는 그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만 포함되어 있고요. 조문에 신체가 없어요. 신체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봐두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생명만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체는 빠집니다. 그다음에 28번 강요죄 폭행 특히 이제 작년에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 폭행의 의미가 바뀌면서 그 여러 범죄들의 폭행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비교하면서 해서 이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 다 포함합니다. 사람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 다 포함 일종의 광해 폭행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간접 다 포함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 어떤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자 29번 30번 요거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좀 봐주세요. 이제 원래 제가 보통 수업을 할 때는 주거 침입과 주간 주거 침입과 그 다음에 절도는 서로 별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주간 여기 보시면 문제도 29번도 야간 주거 침입을 제외한 절도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는 서로 별개고 상습 절도도 별개고 해서 뭐 주거 침입이 절도에 흡수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9번 원래 보는 방식 두 번째 줄 주거 침입은 절도의 요건이 아니
더라도 뭐 추가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흡수가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요것만 여러 거 해요. 요것만 여러 거 했는데 하필 올해 30번 지문이 나왔어요. 30번 지문이 나와가지고 요거 따로 외우셔야 돼요. 특가법 5조의 4, 6항에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는 별개 흡수 안 되고 실경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30번에 특가법 5조의 4, 6항에 주거 침입 후 상습 절도만 흡수가 되고요. 별도의 주거 침입 구성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제 29번은 틀리고 30번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1번도 요것도 이제 작년부터 나오는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죠. 중간에 과정을 쓱 바꿉니다. 31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증보도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들에게 전자투표를 하게 해서 당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돼요. 근데 이제 결론은 된다. 맞다 틀린 지문이에요. 왜? 이게 위력이 아니라 위계예요. 위계. 그래서 요즘 요런 거 잘 나오죠. 그래서 그 당내 경선 업무 방해한 거 위력이 아니라 위계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결론만 외우면 틀릴 수 있겠죠. 자, 빨리 한 대도 늦네요. 넘어가면 4쪽에 32번. 요것도 이제 작년 최신 판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업무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안 되는데 그 비의료인한테 고용된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다를 수 있다. 고용된 의료인은 보호 가치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2번에 그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없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3번은 작년 이것도 이제 올해 문제였나? 올해 문제가 됐을 텐데 이거 이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는 부동산을 사기 쳐먹으면 부동산에 대한 피해액은 부동산의 시가. 근데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끼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빌리는 대출금이 한 2억 8천밖에 안 돼도 은행은 채권 최고액을 좀 더 많이 잡죠. 한 3억쯤 잡아서 칩시다. 그러면 내가 실제 빌린 돈은 2억 8천이 피담보채권액이고 은행이 잡아놓은 채권 최고액이 3억이 되겠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뭡니까? 매달 대출금을 끈단 말이야. 끄면은 피담보채권액이 보통 줄어요. 보통 줍니다. 은행이 잡은 저당권상 금액은 3억인데 내가 2억 8천 빌린 거를 매달 갚으면은 뭐 2억 7천, 2억 준단 말이야. 그럼 이게 판례 표현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잡힌 걸 사기쳤을 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사기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은행에 아직 2억 5천 빚이 있으면 근데 내가 그 부동산 사기쳐가지고 뺏겼어.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본 피해액은 10억이 아니라 뭐예요? 10억 중에 2억 5천은 은행 거니까 7억 5천만 피해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 푸는 건데 여기 문제는 좀 피담보채권 늘려가지고 피담보채권 4억이면은 이제 돈을 못 갚은 거죠. 못 갚은 건데 이럴 때 일단 어쨌든 빼야 되기 때문에 피해액은 마지막 줄에 10억은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만약에 피담보 채무액이 2억 5천 나왔다. 이러면 이제 7억 5천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피담보 채권 늘려버려가지고 정확한 피해액은 제 생각에 이제 뭐 채권 최고액 3억은 이제 무조건 은행 거에 될 거고 뺄 거고 나머지 1억은 나머지 채권자들이랑 안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산이 정확하게 좀 어려워요. 해서 이제 일단 이 문제에서 피해액은 뭐 7억에 좀 더 될 건데. 계산이 좀 어렵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0억은 아니다. 10억 아니다. 10억 중에서 일부를 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피담보 채권액이 더 적었다. 그러면 이제 피담보 채권액만큼 빼면 됩니다. 빼시고 실제 피해액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넘어가지고 일단 채권 최고액만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무료는 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10억은 아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4번 봅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잘 항상 나오죠. 업무 담당자가 대충 봤으면 아니고 꼼꼼히 봤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요구를 안 했죠. 대충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35번, 6번. 우리 이제 배임죄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팁을 좀 드리는데 할 수 없어요. 판례가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최근의 판례 흐름은 자기 사무는 배임죄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판례 중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물건을 변제기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친 후에 채무자에게 청산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35번도 회사가 망했네요. 회사가 망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이 청산인은 채권자들에게 사무를 잘 처리해 줘야 되는데 채권 신고도 안 한 사람한테 회사 채권을 넘겨줬을 때 배임죄가 될 거냐? 안 된다. 이것도 청사인의 자기 사무에서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 부정을 했고요. 틀린 지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임죄가 되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서면에 의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집 회사에 그것도 이제 올해 1월 10일에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긴 볼 텐데 그 집 회사가 집 차량을 처분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것들은 이제 배임죄가 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36번도 회사의 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회사 돈을 빼가지고 직원들한테 내가 회사 돈 빼줄 테니 이 돈 가지고 주식 좀 매입해 해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자소주 매입을 시켰을 때 요건 이제 배신이라고 봐가지고 배임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줬을 때 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은 맞는데 이 대출 받아간 사람이 돈을 잘 갚는 사람이다. 충분히 재력이 있다. 그러면 배임죄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 위반만 가지고는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38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을 통해서 회사를 배신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다행히 이 대표권 남용은 무효가 되죠. 대표권 남용은 무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당하게 거래한 거 취소시키고 회사한테 거래한 거를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배임죄가 기수는 아니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9번 잘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넣어놨습니다. 경계침범죄. 우리 경계침범죄는 경계를 넘어가는 범죄가 아니라 경계가 넘어가기 쉽게 경계표를 치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법률상 이 등기부나 대장상 표시하고 실제 표시가 딱 안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법률상 표시하고는 맞지 않는데 평소에 그 경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왔어. 그러면 거기 보시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쭉 정해져 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면 이 경계침범죄 경계가 됩니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 나온 김에 경계침범죄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수험 특성상 위헌범에 좀 익숙해요. 결과는 필요 없다. 위헌에서 기소된다. 근데 이 경계침범죄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제 경계침범죄는 경계 인식의 불능의 결과가 필요한 범죄. 이것도 뭐 있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권리행사를 방해까지 해야 범죄가 되는 거고 방해가 안 되면 범죄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위기한 공직방 공무원이 속아가지고 처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어떤 처분의 결과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0번 처음 봤어요. 일반 무고 방해죄는 일반 건조물 방해죄에 대한 법정에 맞죠? 특별 관계가 아니라 이게 건조물이 안 되면 물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 관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한 게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1번 우리 아빠 앞으로 부동산 등기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 등기를 받아왔다. 공원물이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한테 실체법상 권리가 없었어도 어쨌든 내가 상속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원인으로 받아오는 거는 공원물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42번, 3번도 요즘 스타일 계속 나오고 있죠.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추사한 바도 없는데도 직접 온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기재를 했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이니까 이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한이 있으니까 위조가 될 수가 없고 된다면 허공이에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될 것이고 43번도 A 구청장이 B 구청장으로 전보가 됐으니 더 이상 A 구청을 대리할 권한도 없는데 A 구청장 명의로 결재를 하면은 자격 대표권을 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 자격 모형 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보면 조문 그대로인데 낯서니까 봐주시고 피해사실 공표죄는 수사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직무를 알게 된 피해 사실을 언제까지? 공소되기 전까지예요. 공소되기 전까지 공포한 경우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46번 우리 일반적인 자수 속에는 뭐가 빠집니까? 자백이 빠져요. 일반적인 자수에는 자백이 빠지는데 위증무고에서 내가 허위로 신고한 자가 처벌되기 전에 내가 자백을 하면 뭐 해줍니까? 필요적 감면을 해주죠. 여기에는 자백이 포함이 되고요. 첫째, 이 필요적 감면에는 자수 자백도 포함이 되고 두 번째, 보통은 내가 허위로 신고를 해놓고 상대방이 처벌될 것 같으니까 미안해 하고 자수를 할 때 감면해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아가서 얘가 거짓말에 걸려가지고 허위로 신고에 걸려가지고 내가 신고한 거는 불기소로 끝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야 너 무고했지 위증했지라고 무고 위증을 인지해서 이놈을 이제 허위 신고에 여기는 뭡니까? 위증입니까? 너 위증했지라고 위증죄로 재판하는 중에 저 거짓말했어요라고 인정을 했다. 얘도 봐줘야 됩니까? 우리 판례 얘도 봐준답니다. 얘도 어쨌든 상대방은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그 고백 인정을 해준다 해서 또 끝에 자백 절차에 대해서 자발적인 고백도 포함이 되고요. 위증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물어보니까 고백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1달러, 2달러 지폐를 자 여러분 끝에 보시면 모든 변조 요건은 뭐예요?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통화가 있어야 되고 권한이 없는 자가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동일성 유지하는 위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1달러짜리 지폐의 연도를 95년도에서 28년 바꿨다. 옛날 지폐를 바꿨다. 근데 옛날 지폐가 됐다고 해서 1달러 지폐가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가. 해서 금전적 가치 변동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꿨다라고 해서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48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 한 번씩 나와요. 비밀 그 자체가 아니고 설령 비밀은 누설됐어도 국가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 이제 우리 공무상 비밀누설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이 누설되면 국가 기능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것이어가지고 설령 비밀이 누설됐어도 그 뭡니까? 국가 기능은 침해되는 바가 없으면 범죄가 안 되죠. 따라서 48번도 이제 뭡니까? 비밀은 누설이 됐는데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을 했을 때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맞겠고요. 49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공무원이 직무상 받은 것과 직무와 관련 없이 받은 게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전체가 뇌물이다가 익숙해요. 근데 직무상 받은 것과 직무상 받지 않은 게 서로 분리가 가능하면 뭐합니까? 당연히 분리를 해야죠. 뇌물은 뭡니까? 뇌물은 직무상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49번도 공무원과 아닌 자가 공무원수 금품을 받았고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수 뇌물을 달리 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가 뇌물인데 달리 볼 여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따져보아야 된다. 해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0번. 이게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으면은 구분해서 봐야죠. 구분해서 우리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못한 거에 대한 장애가 발생을 했으면 위증죄 부정. 근데 장애 발생 안 했으면 인정인데 여기는 뭡니까? 민사소송은 애초에 판사한테 증언 거부권 고지 등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이 증언 거부권 고지 받는 것과 관계없이 거짓말 다 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그러면 이거 다 했고 뒤에 답안지 있을 거예요. 수업 끝나고 뒤에 답지 해설이 있으니까 나가 챙겨가시면 됩니다.